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5쪽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의 의의와 종류. 증빙서류. 앞 시간에는 지출결의서, 지출 품위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지급될 때 거래 증빙에서 이제 증빙서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제 증빙서류에 관련돼 갖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제 실무 담당자가 주고받는 거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자표 등등 이제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이제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것 위주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증빙 서류로서 거래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서류죠. 거래 증거. 서류로서 주고받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잔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입금표 등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게, 이게 전부 다 회사에서 주로 주고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그나마 흔히 볼 수 있죠. 현금영수증 같은 것들이요. 요거는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게 되죠. 극히 일부분입니다. 기업에서 이제 거래할 때는 상품을 매입 매출하고 그럴 때는 주로 주고받는 게 세금 계산서를 주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내부적으로 이제 거래 명세서나 지출 계획서를 발행하고 그러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증빙 서류를 주고받는데 이 증빙 서류를 크게 분류해 봤을 때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적으로 지출을 인정받는 그러니까 법적 지출 증빙이 있고요. 이건 이제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적격하다, 합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적격 증빙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법상 인정을 받아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개 이제 기업에서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소득세를 냅니다. 연간 벌어들인 소득, 이익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법인세 소득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자들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럴 경우에 얼마 벌었다라고 증빙을 하려면은, 이제 이익을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수익 비용에서 계산을 하는데, 그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무조건 나 얼마 썼다,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겠죠. 증빙이 있어야겠죠.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거. 그 비용을 썼다라고 증빙이 되는 게 이런 지출 서류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계상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증빙 서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받아놓고 챙겨놔야 되고 기록해야 되는 게 이런 서류들입니다. 세금 계산과 관련해 갖고 적격 증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비용을 썼구나.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적격 증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요즘 이제 다 전자세금 계산서라 그래가지고 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국세청에다 바로 전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신고를 하고 받는 쪽에서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거죠. 컴퓨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바로 다 드러나고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비용이 바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격 증빙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은 주로 수기로 작성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서 따라서 증빙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는 이제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에도 나오지만은 또 요거 외에 이제 각종 지로영수증이 있습니다. 지로영수증 얼마 납부하십시오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승인받은 소리인데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요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어떤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청구서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공급가액, 부가세가 다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영수증하고 각종 청구서들은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주로 이제 국가기관이기도 하고, 어쨌든 또 공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발급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발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증빙서류는 이제 크게 이렇게 구별될 수 있고, 하나하나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바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다 외우려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45쪽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의 의의와 종류. 자, 증빙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하고 그러니까 사업자 간의 거래죠. 거래를 할 때 거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그 증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증빙 서류 증빙. 그 다음에 세법에서 인정받는 법정 지출 증빙이 있다. 적격 증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비적격 증빙. 비법정 지출 증빙이 있다. 법정 지출 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거는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나오고 있고요. 영수증 각종 서식들을 이제 법에서 제정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법정 증빙에는 거래명세서, 기업들 간에 주고받는 겁니다. 입금표, 돈 받았다라고 인정해주는 표예요. 추출결의서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간이 영수증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주변 조그만 슈퍼라든가 예전에 이제 음식점에서도 이게 많이 써달라 그러면 이제 써주고 그랬죠. 손으로 써주는 거. 그거는 이제 지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요. 작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돼요.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비적격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이 영수증은 적격도 되고 비적격도 된다라고 이제 되는 거군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증빙 서류, 적격 증빙, 비적격 증빙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비적격 증빙이면은 비적격 증빙. 정부에다 이제 기록은 할 수 있죠. 내가 이제 회계정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정식적인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하고 그럴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고 그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가산세를 내야 되고 법인세법상도 가산세를 냅니다. 회계 처리는 할 수 있지만은 이러이러한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적 지출 증빙.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였었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이 영수증이지만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받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발행하는 영수증이다. 그럼 세금 계산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소비자한테 팔 수도 있지만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하자, 기업 간에. 그럴 경우 물건을 파는 쪽에서 두 장을 발행을 합니다. 세금 계산서 두 장. 공급자용, 공급받는 자용. 빨간색, 파란색 두 장을 발급해서 나 하나 갖고 거래처 하나 주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영수증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이게 이제 서로 거래를 증빙을 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입세 공제하는 필수 영수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계산서는 세금 계산, 특히 부가세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작성을 하거나 그러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좀 엄격한 그 요건들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 이렇게 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재사항이 안 돼 있거나 하나라도 빠졌거나
잘못됐거나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계산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외에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는 대부분 뭐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혹시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거는 이제 세금계산서로서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세금계산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 기재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다. 어쨌든 필요적 기재사항은 네 가지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자, 기록사항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네 가지. 밑에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자, 이게 이제 세금계산서 샘플이에요. 부가가치세법 별지서식에 서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급받는 자 보관용 되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공급자 보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데 똑같습니다. 양식은 똑같고 앞에 전자자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보관용은 빨간색, 그리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이제 구별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모양은 똑같습니다. 크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요 크기 정도 되겠네요. 크기 자체는. 자, 세금계산서 일단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왼쪽에 공급자가 있고요.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파는 사람.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사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부가세법상 용어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파는 사람이죠. 공급받는 자, 사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급자, 공급받는 자 이렇게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파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 3자리, 2자리, 5자리. 그 다음에 상호, 대표자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거래 내역을 징수하는 거니까, 아니 거래 내역을 나타내는 거니까 날짜가 들어가고요. 영수증이니까 날짜.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세 얼마인가. 그래서 공급가액 세액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 날짜, 품목, 수량 단가 있고 전체 금액 얼마인가. 부가세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이라 그래요. 공급가액, 부가세 고유 용어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요 금액의 10%를 세액이라 그러고요. 그 두 금액을 합쳐서 공급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 주고받은 게 지금 10,000원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909원은 세금, 나머지 9,009원은 물건값, 그렇게 잉크값,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이 금액을 뭐 현금으로 주고받았는가, 뭐 외상으로 했는가, 이제 그걸 나타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파는 사람, 사가는 사람, 날짜, 전체 금액, 합친 게 전체 금액이에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계산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급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 사업 개시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받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할세무서 코드고, 요거는 기업의 형태를 나타내고, 개인기업인가, 법인기업인가, 뭐 영리법인인가, 뭐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인번호예요. 일련번호랑은 약간 틀리고, 우리 그 주민등록번호도 가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암호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죠. 그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성명, 대표자명이죠. 아니면은 상호, 둘 중에 하나. 되게 두 개는 닿습니다만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등록번호, 상호,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등록번호만 있으면은 뭐 나머지 인적사항들은 다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필수, 둘 중에 하나 필수, 요거 필수. 그리고 이제 돈에 관련된 거라니까 당연히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날짜 언제 얼마를 주고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파는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파는 사람. 2장 작성해서 나 하나 갖고 너 하나 갖고 파는 사람이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기란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자세금기란서. 모든 법인 사업자하고 모든 회사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데 연 매출액이 공급가액이에요. 공급 대가 그렇게 돼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요. 그런 사람인 경우는 그 수기로 손으로 주고받는 써서 주고받는 세금기란서가 아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컴퓨터로 해서 국세청에다가 내가 전자세금기란서 입력을 하고 그럼 국세청에서 사가는 사람한테 연락해주고 그런 식으로 세금기란서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전자세금기란서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세금기란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세금기란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는 사람이 이제 A하고 B가 주고받는다 그러면 A가 B한테 상품을 팔겠죠. 그리고 상품을 팔고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겠죠. 그리고 이제 세금계란서를 손으로 쓰는 거라면 당연히 상품을 팔면서 세금계란서를 발행해 주는데 전자세금계란서인 경우는 상품을 팔면서 내가 파는 사람이 국세청에다가 세금계란서를 입력을 합니다. 로그인해서 그 전에 이제 회원가입 다 돼 있겠죠. 로그인해서 세금계란서 입력을 해요. 아까 그 보신 대로 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나는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구고 날짜 언제고 그다음에 금액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요. 이 사항을 뭐 이제 품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정보로서 당연히 다 입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상품을 사가는 쪽 아니 받는 쪽 매입자 공급받는 자죠. 그 사람한테 연락을 줍니다. 당신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란서가 있다라고 메일로 연락을 줘요. 담당자한테 연락 주는 거겠죠. 그 회사의 담당자한테. 그러면은 담당자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메일이 오면은 이제 뭐 첨부 파일 여기 있겠죠. 세금계산서 이제 뭐 첨부 파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내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그리고 확인 해주게 되면은 세금계란서를 주고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거는 당연히 그 국세청 서버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내가 따로 출력을 해서 보관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장 급하지 않으면 뭐 출력해 놓을 필요 없겠죠. 국세청 서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기로 주고받는 것처럼 국세청 서버를 통해 가지고 공급자는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된 내용이 그 공급받는 자한테 연락이 가서 그 공급받는 자가 확인을 하고 다 전자적인 방법이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47쪽, 48쪽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제 그 흐름만 아시면 되겠죠. 파는 사람이 국세청에다 입력을 하고, 다음에 국세청에서 사가는 쪽으로 이제 메일이 자동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그 공급받는 자는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거래가 세금계란서를 주고받은 게 되는 거죠. 자, 보충 설명으로서 세금계란서 발급 의무, 전자세금계란서 발급 의무, 그다음에 이제 매입자 발행 뭐 그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볼게요. 전자세금계란서 종이세금계란서 대신에 인터넷 주로 이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세무사랑이나 뭐 스마트에이 뭐 그런 그 회계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회사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 전자세금계란서 발급을 대행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홈택스에서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 작성 발급하는 세금계란서를 전자세금계란서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급 의무자는 법인 사업자 모든 회사는 전부 다 법인 전자세금계란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를 뺀 판매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규모가 조금 있는 개인 사업자 그런 경우는 무조건 전자세금계란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계란서는 기본적으로 그 공급자가 파는 사람이 매출자가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매출하는 사람이 세금계란서를 발행 못하는 경우, 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법하고 관련되는데 파는 사람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사가는 사람은 물론 사가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지만 내가 사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습니다. 매입세 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계란서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그런데 이제 파는 사람이 이걸 안 끊어주는 경우에 뭐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래 내역을 가지고 공급받는 사람이 매입자가 그 세무서에서 허락을 얻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확인을 받아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역발행.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공급자에게 보내면은 뭐 공급자가 확인해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거꾸로 발행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거래상, 실무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금계산서 종류들이에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역발행 세금계산서. 자, 그리고 이제 수정세금계산서란 말도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기존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는데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정정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경우는 다시 기존의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 다시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거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하게 뭐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부 틀린 부분을 정정하는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실무 상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로부터 재원화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이제 주고받죠. 받은 경우에 거래 명세서와 성분 명수증도 함께 보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세금계산서가 이게 이제 뭐 매입세, 매출세 관련되니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입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거래했는지 증명해봐라. 세금 관련돼갖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명세서도 별도로 받아놓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교부받고 그래서 굳이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나 거래 명세서는 수취해서 보관하는 게 좋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거래 명세서는 어쨌든 받아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의 승인을 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고 공급받는 자가 표기된 지로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동일하게 취급된다. 영수증 받는 경우에요. 이제 이건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로영수증 오는 게 이제 뭐 각종 세금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신문 같은 거 보는데도 이제 요금 날라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휴대폰 요금 이런 것들도 요금 청구서가 날라오죠. 그 요금 청구서에 보면은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내가 사업자라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로영수증, 그 다음에 전기전화, 휴대폰 뭐 이런 것들 요금 청구서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이 인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험료 납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가 세금계산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서예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앞에 세금자가 빠져 있죠. 세금자가 빠져 있고 세금이 없는 계산서라는 얘기예요.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품목, 면세 품목에 대해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발행되어지는 증빙이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래인 경우입니다. 면세라고 하는 얘기는 부가세가 없는 것,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이 돼요.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그 재화 가격의 10%가 붙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은 부가세 10% 부과된 물품을 소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그 소비자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민들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뭐 의약품, 교육 그렇게 이제 사람들 살아가는데 그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어요. 그거를 면세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면세품. 그리고 그런 면세품을 거래할 때는 당연히 부가세가 없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 쓸 일이 없고요. 부가세 쓰는 나는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럴 때 주고받는 게 계산서라는 얘기예요. 시내버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책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저 그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습니다. 보면은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름, 성명, 상호나 또는 대표자 이름,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여기 이제 성명하고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세금계산서에서는 이게 없었죠. 공급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계산서에는 이제 그거는 들어가 있어요.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금액하고 날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자가 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개인한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자,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금자가 빠져 있고 가만히 그 항목란을 보면은 여기 아까 그 세금계산서에서는 부가세란이 있었죠. 여기도 부가세가 있었고요. 여기 있었죠. 공급과에 따르면. 근데 지금은 없죠. 그거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날짜, 금액. 이게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자계산서, 모든 법인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실무상식도 이제 뭐 아까랑 같은 의미예요. 매입증빙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가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뭐 함부로 다루긴 하겠지만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의제 매입세 공제 때문에 이 증빙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은 뭐냐면은 통상적인 사업자라면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점 하는 경우는 내가 사오기는 음식 재료를 사오죠. 생선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어쨌든 식자재를 사옵니다. 주로 농축수산물이죠. 그러고 나서 음식을 판매를 해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음식 판매된 공급가액, 매출세액은 항상 발생을 합니다. 매출세. 그런데 사오는 금액은 사오는 거는 전부 다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이 되죠. 가공되지 않은 그 농축수산물 그래서 전부 다 부가세가 없는 물건들을 사와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없죠. 그러니까 판 금액에서는 세금이 매출세액이 있는데 사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하는 경우는 전부 다 매출세액을 내기만 합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가중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음식점인 경우 전체 다 그 면세품만 매입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을 그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의제매입세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음식점인 경우는 얼마냐면은 되게 그 전체 사온 금액의 109분의 9 부가세랑 거의 유사한 금액이죠. 110분의 10이니까 109분의 9. 그다음에 이제 그 과세 표준이 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08분의 8 그거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액에서 109분의 9, 108분의 8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증빙서류로 그 계산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대부분 야채나 정육도 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 서류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적격 증빙이 하나고요. 보시면 이제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신용카드 발행업자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약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 발행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에게 재화용액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매출표를 말한다. 말이 좀 굉장히 어렵게 써있죠. 사업자 A가 있고 사업자 B가 있는데 B가 A한테 와서 이제 상품을 사가고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예요. 그럴 때 이제 A가 B한테 당연히 이제 그 카드 매출 전표를 끊어주겠죠.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카드 결제를 하면은 식당에서 우리한테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주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기업끼리 주고받은 경우에 당연히 그 적격 증빙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실무 상식이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별도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다 이제 찍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카드 이용 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증빙 수치에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네, 뭐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가 등록하는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 공제제로 활용할 수 있다. 지출증빙으로도 활용한다.
이제 뭐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요.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안 되겠죠.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그런데 카드를 결제를 받고 아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카드 결제하는 경우 있죠. 대금은 이제 현금을 지급하겠지만은 카드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세금계산서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로 이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증빙이 나와 있죠. 자,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는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의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고요. 누가 팔았는가, 그리고 언제 팔았는가, 날짜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당연히 금액에서는 그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가세법상 증빙으로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는 사람이고요. 파는 사람, 인적사항, 날짜 있고요. 거래일치,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적격 증빙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입니다. 교재 52쪽입니다.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일반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식당이나 그런 데가 되겠죠. 재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물건 사가는 사람한테 당해 재원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한테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서 발행된 증빙이다. 그래서 거래 일시, 품목, 금액 등이 기록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개인이 받는 경우가 있고 기업이 받는 경우 있잖아요. 개인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기업인 경우는 이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사가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사업자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발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겠고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되는 경우에요. 각종 이제 뭐 업종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실무 상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현금 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카드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시해서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서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지출입금으로 부여받은 현금 영수증 사용 내용을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를 매입세 공제 자료로 활용하거나 뭐 지출 자체를 증빙하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전표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지출 내역을 지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사업자 뭐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내용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비법정 지출 증빙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네요. 저는 항상 비적격 증빙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비적격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증빙이에요.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